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북한은 악랄한 정권이다.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 왠지 외교 쪽에서 단련된 바이든 대통령보다 우리 자유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 좀 듬직한, 믿음이 가는 그런 미국 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후에 DMZ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악랄한 독재 정권이 있다. 브루탈 독재 정권이 있다.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를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는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김정은이가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희 고성국 TV를 북한 애들이 열심히 모니터를 한답니다. 김정은이한테 보고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김정은 너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는다.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북한의 대답은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출국했는데 출국 직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대답이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메시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 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화학 무기 얘기하는 거죠. 만연한 인권 침해가 있다. 미국과 세계는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카말라 부통령의 방안이 있었던 이 며칠 사이, 최근 5일 사이에 북한은 세 차례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출국한 직후에 또 2발을 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받았고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지속 대비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쏴도 짧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한다는 모욕과 조롱을 퍼부어도 NSC를 열지 않았던 것이 문재인 좌파 정권입니다. 어디 상전이 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회의 같은 걸 하냐, 이런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대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분명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국민 알 권리냐, 김정은 알 권리냐. 이 보도 유예 상태, 엠바고라고 흔히 부르는 이 상태에서 기자들과 언론사가 다 알고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군 작전과 관련된 정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 해군이 대잠수함 군사훈련 일정을 언론에 알리면서 엠바고를 걸었어요. 엠바고는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지금 알리지 말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알려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 그런 정도면 우리가 엠바고 받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신사협정 맺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엠바고 상태로 공개되지 않았던 군사훈련 일정을 SNS에 안규백이라는 자가 느닷없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 자가 논란이 되니까 해명이랍시고 했는데 엠바고를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엠바고가 걸린 정보라는 거를 알고서도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자가 그 짓을 했으면 당장 그 언론사에서 파면당합니다. 엠바고도 지키지 않는 기자가 무슨 놈의 기자냐. 이게 일반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는 기자가 아니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엠바고는 기자들이나 지키는 거지. 나는 내가 공개한다. 이러고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가 변명하기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대체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의 공해상에서 북한의 이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격침하는 이 가상 훈련을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야 될 일입니까? 군사 훈련이에요. 군사 훈련은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지 자체가 보안이에요. 근데 이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누가 안규백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미일 3국 해군 연합훈련이 언제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다. 좀 알려달라. 대한민국 국민 단 한 명도 안규백이한테 그런 식으로 알려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걸 정말 알고 싶었던 자는 지구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야, 이거 우리 잠수함을 상대로 훈련을 한다는데 저 한미일 3국 훈련 해군들이 연합작전을 한다는데 야, 언제 어디서 하는지 진짜 궁금하다. 좀 알아봐라. 정말 이 정보에 대해서 목마르게 기다렸던 자는 김정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규백한테 묻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걸 공개했냐? 아니면 김정은이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걸 공개한 거냐?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이런 식으로 군사기밀을 함부로 SNS에 올리는 거가 용납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군 완전히 다 뚫려버리는 겁니다. 더구나 이걸 제보를 받았다고 지금 이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보. 군사훈련과 관련된 군사기밀입니다. 이걸 제보를 해요? 그거 간첩질한 거지. 그게 무슨 제보냐고. 이게 무슨 반인권 무슨 사건이 터졌다든지 군 납품 비리가 터졌다든지 이건 그냥 놔두면 우리 군에 심각한 부담과 상처와 훼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해군이 북한의 SLBM,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사전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가상훈련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제보 대상이 돼야 됩니까? 이걸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자의 설명이. 이게 과연 제보할 일이냐 말이에요.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이자는 제보가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한 겁니다. 엄중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람은 두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는 군사기밀을 상대방한테 팔아서 돈을 받거나, 또 하나는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간첩이거나 경제 간첩이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또 안규백이 이자가 저질러 놓고서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지 자꾸 변명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 항상 어떤 훈련을 할 때마다 보안성 유지하는 게 군의 생명이다. 알아요. 이자가 국방위원회에서만 12년인가 하고 있고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자인데 이걸 모르겠냐고요. 다 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군사기밀을 SNS에 올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야 되니까 2017년 4월에도 제주도 남방에서 한미일 대잠훈련을 할 때 훈련 개시를 보도했다고 했어요. 아니, 엠바고가 뭔지도 모르나 이자는? 엠바고는 보도를 전제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시점이 문제예요. 시점이. 그리고 2017년 4월이면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아마 북한에 빠져나갔겠죠. 지것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군사정보를 함부로 흘려서 대잠수함 훈련을 그 당시에 보도를 했다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때 잘못했는데 이번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겁니까? 그러면서 이자가 이 군사정보를 SNS에 올리면서 한 말은 말이죠.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한다. 참담하다 이랬어요. 일본한테 마치 우리가 길을 열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공해상은 영해는 22km입니다. 150km 떨어졌으면 공해상이에요. 공해상 이 150km 떨어진 이 작전구역은 북한 배도 러시아 배도 중국 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미국 배도 일본 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무슨 큰일이나 난 듯이 참담하다 어쩌고. 공개해 놓고 이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는지 이걸 자꾸 반일 친일 문제로 지금 끌고 가고 하고 있어요. 안규백이라는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제보를 받았다니까 그 제보자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간첩일지 아닐지 수사해봐야 아는 거다. 이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문재인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하자. 예,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뭐 서로 친서를 주고받고 뭐 모두 27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현직 미국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이 외교안보 개간지 한미저널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그러니까 16개월간입니다. 16개월간 주고받은 친서 27통이 공개됐습니다. 많이도 썼네 서로. 그런데 이 친서에 보면 2018년 9월 21일자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친서에다가 썼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2018년 9월 21일자에 썼어요. 그동안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이른바 통미 봉남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이게 한미 양국을 이간질시키고 자기들이 미국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궁지에 몰아넣겠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통미, 미국과 통하고 봉남, 남한을 봉쇄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친서도 그 통미 봉남 전략에 충실한 기존의 북한의 대미 정책, 대남한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아니라 트럼프 당신과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한국 빼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게 수십 년 동안 해온 전략입니다. 뭐 새로울 거 없어요. 그런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언제냐? 2018년 9월 21일.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그 이틀 전 2018년 9월 19일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랑 만나서 9.19 군사 합의를 하고 평양 릉라도 체육관에 15만 명의 군중이 동원된 가운데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라고 인사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날 김정은이가 문재인이랑 김정숙이를 데리고 백두산까지 가서 온통 뭐 백두산 물을 떠니 어쩌니 하면서 쇼를 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쇼를 하면서 한편으로 트럼프한테는 야, 이제 문재인이 이거 빼고 우리끼리 하자 라고 편지를 썼던 겁니다. 문재인이 앉혀놓고 완전히 바보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이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김정은이가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고 비핵화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김정은이 선전을 해댔어요. 그리고 곧 죽어도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자기가 중재하겠다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김정은이가 볼 때 문재인이가 얼마나 바보 같고 찌질하게 보였을까요? 또 트럼프는 또 문재인이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당장 김정은이가 자기한테 우리 따로 만납시다, 저 사람 저거 자꾸 쓸데없이 관심 갖는데 저 사람 빼고 우리끼리 만납시다 라고 편지를 직접 보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트럼프의 눈에 문재인이의 운전자론이니 무슨 중재자론이니 하는 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그러니 문재인이가 패싱 당한 겁니다. 김정은이도 패싱 시켜버렸고 트럼프도 문재인이를 여러 차례 패싱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국제 미아처럼 온 동네 다니면서 쪽팔리는 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쪽팔려 버렸어요. 문재인이, 그 찌질한 문재인이가 지 개인이 혼자서 쪽팔리고 다니는 거야 뭐라 그러겠어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쪽을 팔은 겁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저 귀찮은 문재인이 빼고 우리끼리 하자고 하는 친서를 보낸 그때 뭐 거의 같은 시점입니다. 김정은이는 겉으로는 문재인이 데리고 놀았어요. 9월 19일 공동 성명에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는 남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합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데리고는 함께 해나가자고 성명 발표하고 바로 뒤로는 트럼프한테 야, 저 문재인이 빼고 우리끼리 만나자고 얘기한 겁니다. 예, 트럼프가 퇴임 후에 이렇게 문재인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알게
됐든 그리고 내가 좋아하게 됐던 김정은은 단 한 번도 문재인을 존중한 적이 없다. 그런 친서를 맨날 받아보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지도자로서도 협상가로서도 약했다. 지도자로서도 협상가로서도 약했다. 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쪽팔렸던 한 장면. 이게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오갔던 27통의 친서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쪽팔림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됐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어쨌든 이 지난 시기 문재인 좌파 정권이 완전히 어질러 놓고 망가뜨려 놓은 국제적 위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MBC 제3노조의 입장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MBC 제3노조의 성명서를 직접 전해드렸는데 MBC 제3노조 MBC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MBC의 언론 탄압 입장문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MBC 제3노조가 낸 겁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왜 대선 후보 이재명의 욕설은 보도하지 않았는가? 이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 회사 측글, MBC 회사 측글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MBC 보도와 같은 비속어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MBC가 사실대로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죠. 대통령실에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면 불과 몇 달 전에 지지율 1위였던 대선 후보 이재명의 끔찍한 욕설은 왜 보도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넘는 제1당의 대표 아니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녹음기 가져다가 틀어라. MBC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MBC 측의 해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회사 측 입장문은 부당한 언론 탄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 오보에 대한 항의가 어떻게 언론 탄압이냐? 오보에 대한 항의가 어떻게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냐? 회사 측은 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진실 보도를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의연하게 허위 보도를 해나가겠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으려면 MBC가 국민의 신뢰부터 찾아라. 이게 MBC 제3노조의 MBC 공식 입장에 대한 반박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후한 무치가 없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이 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은 맞지 않느냐.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생각이 바뀌거나 들은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다, 바이든이라고 했다, 사과하라 이렇게 나서니까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할 자격이 있냐? 자기 부정의 중환자다.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냐? 뭐 이런 국민의힘 쪽에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네, 뭐 더 논평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후한무치한 적반하장격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바이든 맞지 않냐 이랬거든요. 지금 들어도 바이든은 맞지 않냐. 그런데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주장, 음성 전문가 성원용 교수의 주장,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성원영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원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입니다. 성원영 교수는 55년생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땄고 미국 UCSB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 후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로 30여 년간 근무하고 2020년에 은퇴한 원로 교수입니다. 자,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은 매우 잡음이 많고 불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 MBC가 자의적으로 자막을 달아서 송출했다. 따라서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막대로 듣게 돼 있다. 자막을 빼고 그냥 그 음성만 들려줬다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을 거고 이렇게도 듣는 사람 저렇게도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MBC가 자막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그 자막대로 듣게 훈련되어 있다. 소리를 따라 듣지 않고 자막을 따라 듣는다. 자막이 매우 선명한 사전 정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성원영 교수가 다른 예를 설명을 합니다. 자막이 있는 외국어 방송, 자막이 있는 외국 영화는 비교적 영어더라도 잘 들리는데 자막이 없이 그냥 들으면 잘 안 들린다. 이것도 자막 효과다.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이도 그랬죠. 다시 들어봐도 바이든으로 들린다 이랬잖아요.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막에 이미 바이든이라는 자막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대통령의 발언을 자동 음성 인식기에 넣어봤다. 그야말로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이. 넣어봤다. 내가 시험한 어떤 음성 인식기에서도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정확한 네이버 클로버 음성 인식기의 경우 나오는 답은 신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이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런데 사람들은 자막에 바이든이 있으니까 불분명한 이런 음성을 바이든이라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이든이라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다른 사람들의 귀보다 더 예민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나는 오랫동안 음성인식을 연구했는데 음성인식은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재밌습니다. 사람들의 발음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저도 방송 생활 한 40년 하지만 저도 정확한 발음과 이 문법에 맞춰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맥락 속에서 행간 속에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음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성인식을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성인식 과정에서는 인식률을 올리기 위해 소리를 들어 얻는 음향 정보와 내용을 따라가며 얻는 사전 정보를 결합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 특히 잡음이 많아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듣는 음성의 경우에는 음향 정보보다는 사전 정보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사전 정보가 바로 자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원영 교수는 학자니까 이런 주장을 마지막에 합니다. 연구자 윤리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변조는 최악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이 불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음향 정보를 어떻게 자막이라는 데이터 정보로 변조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데이터 변조가 언론의 자유와 혼동된다면 정직과 투명,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거짓말과 술수, 선동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평생 정보공학, 전자공학, 또 음성의 쪽에서 연구를 해온 원로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왜 많은 언론들이 시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예능이 왜 자막 처리를 할까요? 제가 TVN에서 빨간 의자나 오마이갓을 할 때 하루 촬영은 하루지만 편집은 3일 4일 걸립니다. 3일 4일 걸리는 편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막 처리입니다. 말풍선 같은 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그래요. TV 매체는 보는 매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매체예요. 사람들이 많을 때 음향을 거의 다 죽여놓고도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자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으로 듣는다고 할 정도로 이 자막이 주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어요. MBC 영상이 자막으로 딱 갖다 놨을 때 실제로 어떻게 들리는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보다 우리는 정보인식을 자막을 통해서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정보입니다. 귀로 들리기 전에 눈으로 먼저 읽는 거예요. 귀로 들으려면 문장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5초면 5초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자막은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깨알 같은 글씨로 길게 쓰지 않잖아요.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만들어요. 1초도 걸리지 않는 상태로 자막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자막에 따라서 들리는 음향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 선행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원영 교수가 이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정말 설득력 있게 이 문제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MBC가 어떤 의도로 그런 식의 자막을 갖다 넣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터 변조라는 겁니다. 데이터 변조를 했다면 연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이미 정치적인 문제고 사법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데이터 변조, 어떤 의도로 변조를 했는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변조됐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도를 갖고 변조해야만이 변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변조했는가. 이 과정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성은영 교수의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유승민 반윤석열로 손잡나. 이재명이가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이다.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양아, 개딸 들한테 메시지를 냈습니다. 페북에다가 올렸습니다.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 24일 밤 늦게 페북에 올린 이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시점입니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일제히 윤석열을 공격하자, 이렇게 선동한 이 페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불의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끝까지 갑니다 라는 이 개딸 양아의 이 댓글에 수고 많으셨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앞세워서 반윤석열 전선을 구축하자, 이렇게 선동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페북 글은 24일 밤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 날인 25일 유승민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적 발언 논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이걸 가지고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정직이 최선이다.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하겠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몰아붙인 겁니다.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협공하는 양상입니다. 바깥에서는 이재명이가 압박하고 등 뒤에서는 유승민이가 칼을 휘두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한테도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양아 개딸과 같은 광신적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유승민이한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따르고 있고, 그리고 무슨 팬클럽도 있다 그러고, 또 무엇보다도 유승민이와 이준석이를 계속 띄우고 있는 좌파 언론들이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 쓰레기 같은 무리들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이들의 현실적인 힘이 간단치 않습니다. 별것 아니다라고 무시하고 방심하다가 당했던 것이 5년 전입니다. 저는 이 양상, 앞에서는 이재명이가 달려들고 뒤에서는 유승민이가 음흉하게
배신의 칼을 다시 빼들고 휘두르려고 하는 이 상황, 이거 5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당하면 실수고, 또 공격한 자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2번 당하면 실력이고 당한 놈이 무능한 놈이 되는 겁니다. 5년 전에 안팎 협공으로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쓰러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밟아서는 안 될 겁니다. 좀 더 예리한 전략적 각을 잡아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지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선 때보다 더 엄중한 전투력과 투쟁 전선을 구축해서 안팎의 협공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전략가들의 좀 깊은 성찰, 그리고 제대로 된 준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가짜뉴스에 분노하는 월성 주민들. 저 같아도 분노하겠어요. 최근 경북 포항의 모 언론사가 뭐라고 보도했냐 하면 월성 원전 1호기에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새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이 이거 가짜뉴스다 이러면서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성 원자력본부 측에서 우선 이 언론사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데 이어서 방송 재생산 금지, 내용 증명 발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서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본부는 이 언론사의 방사능 오염수 누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깨지고 갈라지고 월성 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조사단이 이미 지난 5월에 발표한 월성 원전 3중 수소 제2차 조사 결과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부지 외부로의 유의미한 3중 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능 유출과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 치명적인 상황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 사용 후 연료 저장조는 설계 시 누설이 항상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방수 조치를 하고 여기에 차수를 통해 누설수가 집수정에 모여 방사능 계측 후 지정된 절차와 경로로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이게 그렇게 호들갑들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입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의견이 다르다. 이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새어나오고 있다는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엄연히 다르다. 당초 이번 누설 사태의 원인은 민간조사단이 조사를 위해 땅을 파서 지하에 있어야 할 외벽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엄동설안에 따른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과 다른 보도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우선 자신들이 불안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이 가짜뉴스를 제작, 생산,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횟집들도 밀집해 있고 유명 식당들도 많은데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누가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근처에 가지를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뉴스로 인해서 방문객, 손님들이 뚝 끊어지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서서히 시장이 정상화되는가 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뉴스 하나, 이 가짜 뉴스 하나 때문에 지난 팬데믹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러면서 이 언론사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가장 가깝게 인접해 있는 나아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홍준표 이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몇 번이라도 인터뷰만 했더라도 이런 보도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검증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자격을 상실한 언론사다. 이 월성원전 이 경주 동쪽에 동경주 지역에는 이런 플래카드들이 일제히 나붙었습니다. 거짓방송 왜곡보도, 방사능 괴담, 포항, 땡땡땡, 이게 신문사 이름인가 봐요. 폐쇄하라. 동경주 주민은 핵 방사능보다 포항 땡땡땡이 겁난다. 포항 땡땡땡 접근 금지, 취재 금지, 이런 플래카드들이 일제히 걸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만간 적절한 행동에 옮길 것이다. 월성원전 관계자도 해당 거짓 보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 원전과 관계된 떠도는 괴담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믿어달라. 자, 이거는 이제 월성원전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의 가짜뉴스 공격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당장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과 관련된 MBC 등 좌편향 언론들과 더불어민주당 좌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공격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빡빡 우기면서 심지어 대통령 대신에 박진 장관을 해임건의안을 내기도 했어요.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저 아래로는 월성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좌파들이 만들어내는 악성 유언비어, 악성 흑색 선전, 가짜뉴스 때문에 온통 멍이 들고 있어요. 가짜뉴스 근절, 가짜뉴스 엄정 처단, 이거 이제 단건으로 다룰 단계를 지났습니다. 이 가짜뉴스, 좌파들이 만들어내고 자체 재생산 구조를 통해서 증폭시키고 이거를 유포하고 그걸 빌미로 행동하게 하는 이 좌파들의 이 정치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좌파들의 정치 생태계를 완전히 고리를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좀 특단의 조치, 가짜뉴스 생산, 유포 전 과정에 대한 좀 근본 대책, 이런 논의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명수와 법원노조의 담합. 이 2019년, 2021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맺은 단체 협약의 내용을 보면 이건 무슨 어디 동네 양아치들 담합 수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법원노조는 2005년에 생겼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 70%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행정처와, 그러니까 대법원과, 그러니까 김명수와 법원노조 간의 단체 협약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단체 협약서와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원의 정기인사 전후 각 일주일간 재판 기일을 잡지 않도록 법관들에게 안내한다. 우리 인사했으니까 재판 기일 잡지 마라. 2주 동안. 전후에서 일주간이니까 2주입니다. 한번 그 감옥에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기일 2주 연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들, 재판 중인 사람들의 최대 민원은 재판 빨리 끝내달라는 겁니다. 유죄든 무죄든 빨리 끝내달라. 무죄면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유죄라도 집행유예면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하루빨리 기결수가 돼서 좀 정상적으로 생활하자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 절대 다수 그 미결수들의 그 민원이고 희망인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자들은 인사철에 전후 일주일씩 재판 기일 잡지 않도록 해달라. 재판장이 직원들한테 메신저로 빈번히 업무 지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은 웬만한 회사 팀 단위로 움직일 때 단톡방으로 메신저 보내서 업무 협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재판 행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노조가. 재판 기일에 대해서 노조가 왜 함부로 발언을 합니까? 승진이 임박한 직원은 업무 부담이 많은 사법행정부서의 전입을 지양한다. 승진이 임박한 직원들한테는 일 많은데 보내지 말아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합의 내용을 아마 대부분의 판사들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김명수하고 노조가 짬짬이로 협상을 한 거니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한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든 부서는 기피하면서 대우는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네. 노조 간부 수련회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다. 각종 수당 신설 증액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게 무슨 애들 보채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던 김명수가 노조와 손을 잡은 증거다. 찌질하고 사악한 이 김명수의 그 음흉한 민낯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정근의 마스크 로비, 문정부의 식약처장이 도왔나. 더불어민주당의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 이자가 10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팬데믹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마스크 사업, 이 마스크 사업의 인허가에도 이 이정근이라는 자가 관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의 인허가권은 식약처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이 식약처 쪽에 어떤 형태로든
마스크 로비를 했을 건데 그때 식약처의 로비 대상이 누구였냐? 초대 식약처장을 지낸 류영진이라는 자가 이정근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그리고 류영진이 현직 식약처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국장이 마스크 인허가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서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이정근 이자는 2020년 초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마스크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식약처 허가를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마스크 업체 A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박모는 말하자면 중간에 있는 브로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정근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이 A사에 이런 청탁이 있다는 걸 알렸고, 류영진은 이를 식약처의 김모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모 국장은 2020년 5월에 박 씨의 브로커인 박 씨의 지인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나서 이 자리에서 마스크 인허가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A사가 마스크 인허가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류영진 이자는 부산 출신이고요. 문재인 때 그 선대위에서 일을 했고 부산의 약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장을 지냈던 거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이 브로커 박 씨가 이정근에게 건넨 금품 중에 1억 원 상당이 마스크 인허가 청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1억 원이 이 류영진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이 브로커 박 씨 주변 인사의 진술을 확보해서 그 진위를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류영진이라는 자는 이정근 씨에게서 연락이 왔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장, 이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고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는 지역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지역위원장이죠. 둘 다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지역위원장 모임에서 한두 번 본 정도고 이정근과는 개인적 친분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1억 원 전달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기꾼들의 황당한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류영진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마스크 인허가와 관련해서 직접 움직였던 이 김모 국장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 관련해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아무 답변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정근에 대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뉴딜 지원단 간판을 내린다. 문재인이가 택도 아닌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한참 동안 선전했던 그 정책입니다. 2020년 부터 이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출범을 했더랬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 코로나 위기 극복, 글로벌 선도경제 전환을 목표로 2020년부터 시작했고, 이때 시작할 때 2025년까지 쥐 임기는 2022년에 끝나는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국비 114조 원,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일자리 190만 개 창출한다. 정말 택도 아닌 얘기죠. 이 뉴딜 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개정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이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예산을 0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정부 기관입니다. 예, 뉴딜 지원단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 뉴딜 지원단 같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돈 풀려고 만들었던 이 사업들 중에 지역 화폐들이 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올해 6천억 원 이상을 편성을 했더랬는데 이 지역 화폐 예산도 0원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지역 화폐 가지고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이 나눠주는데 재미를 붙였던 좌파 지역구 국회의원들, 좌파 단체장들, 이재명이 같은 자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광분하면서 선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화폐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끝나 있는 겁니다. 경제적 승소 효과가 거의 없다. 그냥 모래밭에 물 뿌려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따라서 이 소상공인들, 전통 시장의 영세상인들을 돕고 지역의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이라고 하는 이 지역 앞에 내세운 이 거창한 명분,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 같은 모래밭에 물 뿌리는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 좌파 정권들과 좌파 단체장들이 지역 화폐 할 때부터 전문가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지적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역 화폐 예산 0원, 뉴딜 지원단 예산 0원, 이렇게 깔끔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파렴치 윤미향을 동원한 파렴치 민주당. 이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선심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경제 원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말이 안 되는 법인데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수의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이제 거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겁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 모두 6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4명이 찬성해야 안건조정위원회가 통과되거든요. 민주당 셋, 국민의힘 둘, 나머지 1명이 무소속입니다. 지난번에 검수완박할 때도 이 나머지 1명의 무소속을 둘러싸고 검수완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 대신에 민영배라는 자가 위장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민영배의 위장탈당 때문에 지금 헌재에 검수완박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 무소속을 1명 집어넣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농해수위 위원장이 누구를 집어넣냐? 윤미향이를 집어넣습니다. 이 윤미향이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네요.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 이게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입니다. 그 후에 폭로가 이어져서 수사에 들어가 보니까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가 드러나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윤미향 이자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실상은 바로 이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워왔던 겁니다. 이런 파렴치와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파렴치한 윤미향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으로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4대2 구도를 만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검수완박대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파렴치한 정당이다. 파렴치한 정당이다. 이 윤미향이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요. 비례대표로. 그 임기는 2024년 4월까지입니다. 잘 버티면 앞으로 1년 8개월만 잘 버티면 4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어요. 국회의원 세비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갈 수 있어요.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후원회를 만들어서 또 돈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돈에 미친 파렴치한 정치인한테 국민 세금을 계속해서 갖다 쓰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지금의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안건조정위원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줄 겁니다. 파렴치한 윤미향, 파렴치한 더불어민주당. 예, 오늘 정론 1침 여기까지 하고 고성국 칼럼 가겠습니다. 네, 결론 정해놓고 심의한 4대 강보 해체. 이 4대강 이 조사평가 전문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걸 문재인 좌파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뭔가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분야별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4대 강보를 해체하라, 뭐 수문을 열어라고 했던 이 모든 결정을 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4대강을 만들 때부터 반대했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의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60% 가까운 사람들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이었다는 겁니다. 4대강 재자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4대강 보를 전부 다 폭파공법으로 깨뜨려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4대강으로 다시 돌려놓자는 겁니다. 이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홍종호라는 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인데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의 집행위원이었습니다. 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2018년 3월에 발족했어요. 2018년 3월에 발족하고 그 8개월 뒤에 이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때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들이 60% 이상이 이 기획위원회를 차지하게 됩니다. 뭐 여기 있는 누구 전부 다 환경단체의 무슨 사무국장이다, 환경단체의 위원장이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정해놓고 기획위원회 열은 겁니다. 박대수 의원의 주장입니다.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의 과반 이상이 4대강 반대 환경단체 출신으로 구성된 것부터가 보해체의 목적을 둔 것 아니냐. 지금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금강, 영산강 5개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결정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박대수 의원은 조만간 발표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론 정해놓고 절차 밟는 것은 좌파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그자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는 이 레닌의 태제를 충실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목적이 신성하면 수단은 뭘 써도 상관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종교적 신념처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결론 정해놓고 위원회 구성해서 합법의 탈을 쓰고 4대 강보 해체하고 보해체하고 하는 것은 이 자들한테는 아무런 양심의 문제, 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훌륭하게 잘했다 너네 라고 지그들끼리 칭찬하고 상 주고 했을 겁니다. 이 자들한테는 민주적 절차 자기들한테 필요하면 쓰지만 자기들한테 거추장스러우면 언제든지 뭉개버리는 그런 좌파 전형적인 좌파적 행태를 이 환경단체들이 그대로 보였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불법, 위법, 탈법 사례를 정확하게 밝혀내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목적보다는 절차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태양광 765건이 환경훼손이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이미자 의원이 밝혀낸 겁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가운데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래서 시정조치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그런 설비의 비율이 30%에 달한다. 이미자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총 6,939건의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환경영향평가 중 765건이 환경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10%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사업자 측에 대책 마련하라고 통보했는데 이 중 30% 219건이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재생에너지 확충에 시동을 본격적으로 건 2018년부터 이 불이행 사례가 늘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 4건이던 미이행 건수가 2018년에 55건, 2019년에 56건, 2020년에 57건.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는 법을 어겨도 환경훼손이 있어도 태양광 한다 그러면 다 묵인해 줬다는 거예요. 환경훼손이 우려가 돼서 시정 지시가 내려도 안 해도 그만이었다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이 산비탈에 나무를 뽑고 태양광을 설치한 곳인데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큰 비가 오면 언제든지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야생동물 서식지, 산을 그냥 산림을 베내고 깎아가지고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 이동 통로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지율은 도대체 어디가 있냐? 천성산 도롱뇽만 환경이냐? 태양광 한답시고 신재생 에너지 한답시고 전국의 산림을 훼손하고 하천을 오염시켰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어 단식 하나 안 하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 환경부가 공사 중지, 운영 중지를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태양광 사업은 보조금 집행이나 설치에서의 부당 지급과 같은
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환경 훼손 우려까지 그 피해 범위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보완 그리고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헌재 출격. 한동훈 장관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검수완박 위헌 소청과 관련돼서 이제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이거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이 법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는 이거 위헌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대 격돌이 벌어질 겁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법무부는 뭐 법률 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출석하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장관들은 보통 이런 자리에 나서지 않는데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섰어요. 한 5년 전에 통진당 해산을 헌재가 심의할 때,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직접 나서겠다고 해서 직접 헌재에 출석해서 1년 이상 통진당 측과 공방을 벌이고 결국은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 전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사들, 오늘 한동훈 장관이 대표할 법무부와 검사들의 이게 위헌이다,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가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다. 검사가 대부분의 범죄 영역에서 범죄 단서를 발견하더라도 경찰 수사 없이는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민영배의 위장탈당을 통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 일정이 무력화됐다는 것도 절차상 심각한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 이제 출격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한동훈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250여 개가 헌재 앞에 쫙 줄 서 있네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슈퍼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변론은 오후 2시부터라 그러는데 헌재 변론이 아마 공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어떤 요지의 주장을 했는지는 알려지겠지만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헌재에서의 법리 공방은 계속 될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직에서 땀 흘려 성실히 일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취하는 것은 부패다. 대검 간부들을 독려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이 불한당이라는 뜻을 설명을 했어요. 불한당. 이 불한당 아시죠? 저런 불한당들 같으니. 이 불한의 한이 뭐냐면 땀이란 뜻입니다. 땀. 아마 한증막 할 때 그 한도 이 땀일 거예요. 불을 하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불한당. 땀 흘리지 않고 뭔가 먹고 산다는 것은 땀 흘리는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서 먹고 살거나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먹거리를 빼앗아서 먹고 살거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공직에서 땀 흘려서 성실히 일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취하는 것, 이것도 부패다. 불안당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를 이렇게 자막으로 영상으로 띄워놓고 특강을 했다는데, 이 세한도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고, 제가 한때 한 3년 제주도에서 혼자 공부하러 책 갖고 내려가 있을 때, 그 추사 선생이 유배 와서 살던 그 대정리 마을에 추사 적거지를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갔습니다. 그 제 신세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제가 감히 추사 선생하고 견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보러 서울에서 지인들이 내려오면, 다른 데는 제가 뭐 못 가더라도 꼭 이 추사 적거지, 적거지는 유배 와서 살았다는 뜻인데요, 추사 적거지에 가서 이 세한도를 보고, 또 거기에 10,000원 주면 이 세한도 복사판을 팔았거든요. 그걸 제가 꼭 한 장씩 사서, 사람 10명 오면 10장 사서 한 명 꼭 하나씩 제가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세한도. 한겨울 추운 날씨가 돼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이 선비의 기상, 기계.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됐어야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이런 선비, 아주 시퍼런 선비 정신을 담담하게 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 아주 누추한 초당과 그 옆에 서 있는 서너 그루의 소나무 그림으로 추사 선생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림입니다. 이 유현수 총장은 이제 이 세한도를 후배들 또는 대검 간부들한테 보여주면서 청렴 정신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저 고전에 좀 밝은 것 같아요. 후한서 양진열전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안다 는 사지고사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알지 않냐, 그러면 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 늘 조심해라. 신독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기사에는 신독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투명한 어항 속 금붕어처럼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고 처세다 그랬는데, 이 퇴계 이양 선생이 평생 이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지냈어요. 홀로 있을 때, 여러 사람과 있을 때와 똑같은 그 자제와 절제와 엄격함으로 지내라. 혼자 있을 때 그게 더 훨씬 어렵거든요.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자세도 바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피곤하면 눕고 싶고 기대고 싶고 책 읽다가도 짜증이 나면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더 엄격해. 이게 자신을 다고쳐야 한다 는 가르침을 논어에서는 신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독을 이원석 총장이 설명한 것 같아요. 청렴은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 사는 것이다. 이왕 한번 태어난 인생,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 국민을 위해 일하자. 수사도 잘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 참 마음에 듭니다. 홀로 있을 때 더 엄격해지는 이 신독의 철학을 좀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보수 자유파의 지식인들이고 지도자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사람이 바뀌니 수사 속도가 달라졌다. 누가 바뀌었냐?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그동안 김형록이라는 사람이 하다가 이번에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 후에 이 수원지검이 수사 속도를 바짝 올렸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대표였던 A씨로부터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이가 성남FC에 군림했다,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FC와 두산건설관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됐던 경찰의 수사를 뒤집고 이재명이가 직접 뇌물 수수했다는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김영일 검사가 2차장 검사로 부임한 후의 일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이화영이 구속도 이 김영일 검사가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보임한 후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일 검사가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온 후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 훨씬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영일 2차장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김영일 2차장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7년,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일부 부부장 검사를 지냈어요. 특수통 검사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2019년, 2020년에는 대검 수사정보 1담당관, 대검 수사정보를 총합해서 검찰총장한테, 윤석열 총장한테 직보하는 그런 정보라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에 있을 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특수통 검사로 활동했던 부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영일 제2차장 검사, 김영일 2차장 검사의 그 부임 이후에 수사 강도가 훨씬 세지고 수사 각도도 달라지고 수사의 속도도 빨라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이가 잔뜩 불안해지고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 이재명의 측근 사이에서는 검찰이 나를 기어코 기소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 대표가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수원지검에 딱 이 2차장 검사 한 사람을 딱 바꾼 이 원포인트 인사가 보도된 것이 지난 23일인데요. 그 하루 뒤인 24일 날 페북에다가 이런 거를 올렸었어요. 이재명이가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이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 당시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글인 것처럼 해석이 됐는데, 그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김영일 2차장 검사를 염두에 둔 글이었다. 수사지휘부까지 교체하면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렇게 자신의 지휘자들을 선동한 글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식의 해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정치 탄압, 표적 수사 이런 거 없다. 오로지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될 뿐이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의 말이고 그 법과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미련하고 실력이 없고 용렬하고 또 좌파와 커넥션이 있는 자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 시스템 작동 안 합니다. 그 법 무딘 칼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나 거악과 싸우는데 단련돼 있고 거악을 단죄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기민하고 용감하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으면 시스템이 돌아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시퍼렇게 날이선 칼이 됩니다.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수사 상황이 확 달라진다. 제가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이 이재명이 처리하는 것을 굼뜨냐, 이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많은 불만과 답답함이 호소되고 있을 때 제가 한 두 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돌리려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 문재인 좌파 5년 동안에 온통 정치적으로 오염된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놨다. 검수완박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시 정치적인 오염물질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조이고 닦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다시 돌게 만들고 칼날을 제대로 세우려면 사람을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제 중간까지 갔는데 여기서 일선 수사 책임자들까지 제대로 다시 닦고 조이고가 되면 그때부터 수사 속도가 날 것이다. 이번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딱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사건을 대하는 시각과 속도와 강도가 달라진다. 앞으로 검찰의 전 조직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 제대로 된 정의의 칼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배씨 도움을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을 믿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 검찰의 입장입니다. 믿기 어렵다. 전문용어로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재명이 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검찰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소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재명이가 김혜경의 불법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이거는 이재명을 이 건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의 말이 다 사실과 부합해서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김혜경의 수행비서로 배소연이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이가 여러 차례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의 이 발언은 거짓말이다. 이재명의 이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다가 써놨어요. 기소하지는 않겠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문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불기소 결정서. 검찰은 이재명이가 작년 12월 소셜미디어 SNS에
공무원을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쓰고, 또 한 토론회에서 제 아내 김혜경의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글과 이 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이 배소연에 대해서 별정직이 아닌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이다. 아내의 사적 업무를 몇 차례 도왔다고 해서 개인 수행 비서로 뽑았다고 할 수는 없다. 비서실 업무와 공간관리, 도지사 출장, 만찬 수행 등 여러 공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아내 수행 비서로 채용했다는 말은 허위가 명백하다. 이게 이재명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공관에서 혼자 거주해 사택에서 아내가 배 씨의 사적 도움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공관이면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공관일 거고, 사택은 그 분당에 있는 사택이잖아요. 그 바로 옆 동네인데, 공간이 좁아서 혼자 살았나? 제가 가봤던 그 공간이 맞다면 그 공간은 수십 명, 좀 과장하면 수백 명이 들어가 살아도 될 정도로 큰 공간입니다. 왜 이재명이 혼자 공간에 살고 이 김혜경은 사택에서 살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이재명의 이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과 제보자, 그 배소연이 밑에서 심부름했던 7급 공무원이 이제 주요 제보자죠. 제보자의 진술과 각종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볼 때 배소연이 처음 임용 당시부터 김혜경의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일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있었던 일로 의심된다. 공무원 임용권자인 이재명의 관여 없이 벌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가정과 측근기관인 비서실 내부의 일이었다는 점에서 배소연의 실제 업무를 제대로 몰랐다는 이재명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한번 전문용어로 풀어드리면 저거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다 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유상범 의원이 이 문제 관련해서 한마디 멘트를 했어요. 검사장 출신이니까 이런 문제에 관한 법리적 해석과 이 사건에 대한 상황을 가장 전문적으로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유상범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들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공소시효가 짧아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니까 지난 3월 9일 대선을 기점으로 하면 9월 9일까지가 6개월 공소시효 만료 기간 아닙니까? 완성 기간. 그러니까 전 정권,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공소시효가 짧아서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수사팀이 비록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재명의 주요 혐의에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본료 수사에서 범죄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선거법으로 기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불기소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 확실한 나름의 이 심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불기소 결정문에 직접 적시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 상의 수사는 종료가 되지만, 그러나 공금 횡령이라든지 경기도 법인카드니까 공금 유용 횡령 아닙니까? 하는 이 본류 수사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검찰의 판단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A씨입니다. 이 A씨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를 배임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A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 그랬더니 업무 배제시키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서 일하라는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 그러다가 결국 해임당했다. 이 A씨는 현재 해임 불복 처분 소송 중. 한동훈 미행, 한동훈 탄핵, 개딸들의 만행. 한동훈 장관을 한 달 가까이 SUV 차량으로 미행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이 한 달 가까이 똑같은 사람이 퇴근길을 미행을 한다고 보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든. 경찰 측은 이 고소장을 받고 차량 번호를 통해서 한 달간 쫓아다녔으니까 고소할 때 차량 번호는 썼겠죠. 차 안에 누가 탔는지는 특정하지 않았겠지만 차량 번호를 통해서 차량 소유자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동승자도 있었고 그 동승자의 신원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소유주 A씨, 이 좌파 유튜브 시민 언론 더 탐사 소속의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열린공감TV에서 일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열린공감 그 대선 때 줄리 의혹을 계속해서 보도했던 그 좌파 유튜브입니다. 경찰은 이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당했기 때문에 이 A씨에게 고소인,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죠,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긴급 취했습니다. 이 더 탐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스토킹으로 매도했다고 반발했어요. 이게 언론에 대한 탄압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스토킹인지 재판정에서 밝혀지겠죠. 그런가 하면 이재명 지지자 개딸들이 있죠. 이 개딸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한동훈 장관 탄핵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한 네티즌은 현수막 설치비 모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동훈 탄핵입니다. 민주당 의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지금 한동훈은 정치를 이미 시작했고 대선 경쟁자 이재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멸문지화 시킬 것입니다. 검찰 인사도 별건 전문 충성도 높은 검사들로 라인업 완료했습니다. 이랬는데 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네. 별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금기시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인사된 이 검사들을 다 별건
전문 충성도 높은 검사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일 겁니다. 이 사람은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이는 스폿들에 한동훈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하려 한다. 모금에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현수막 설치하는데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겠다는 의도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호응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다 양아 개딸들 아니겠습니까? 양아 개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댓글들입니다. 제발 탄핵 좀 해라. 그렇게 겪어놓고도 무슨 놈의 역풍 타령이냐. 있지도 않은 역풍 타령. 그러니까 검찰이 국회를 호구로 보는 것 아니냐.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얘기했다가 내부적으로 야 그거 잘못하면 우리가 역풍 맞는다 해서 탄핵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원튼 원치 않든 개딸 양아들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의도가 뭘까요? 이 자들은 이재명이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지금 문재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키웠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밑자락을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개딸 양아들이 한동훈을 키우고 있고 이렇게 가면 이 자들이 한동훈을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론 1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하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광고 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을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만만 회원이 되어주셔서 고성국TV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사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